장갑차 한 대가 도로 중앙분리대 위에 위태롭게 멈춰 서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낀 장갑차를 빼내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충북 충주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장갑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장갑차는 충돌 이후에도 중앙분리대에 올라탄 채 50m를 더 진행했습니다. 뺑뺑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큰 차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차도 밀려있고 그래서 무슨 공사하나 보다 아니면 사고 났을까 그렇게만 보고 있었죠. 장갑차에 타고 있던 조종수 등 군인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도로 통제에 나서며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나갔을 때 군용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 위에 있어서 양방향을 통제하는 2차 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갑차는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돌 원인은 장갑차의 조향장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장갑차 조종수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에서 일어난 전투기 오폭 사고와 지난달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경공격기 기총포드 투하 실수에 이어 장갑차 교통사고까지 이딴 사고에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건조가 한창인 차세대 구축함. 함체 설계부터 각종 부품까지 70% 가까이 국산화했지만 핵심인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를 모두 국산화하는 게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 간 과잉 경쟁과 리더십의 부재로 업체 선정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2030년 실전 배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해군에서는 소유자기하고 국방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방위사업청에 조달하는 것이 임무인데 조정 통제 능력을 지금 상실한 상태거든요. 지연되면은 이런 전략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해군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죠. 국방외교의 중요 행사인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준비도 이례적입니다. 2004년부터 해마다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실장급이 갑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와 북핵, 한미일 공조 등 주요 현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은 장관급이 오지만 우리는 장관 대신 실장급이나 차관보급과 대화하게 됩니다. 야전에서는 기강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급 인사가 중단되며 일부 지휘관들의 재임 기간이 전임자들보다 6, 7개월씩, 많게는 11개월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장군급 지휘관들의 인사 지연은 부대 기강을 이완시킬 수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도 총리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야 국방부 장관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휘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청 모 씨. 현역 한국 군인에게 접근해 지난해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우리 군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가 공소장을 입수해 봤더니 청 씨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최소 10명이 모인 간첩 조직의 행동책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지휘를 맡은 총책과 군사기밀 검토와 가격 책정, 첩보 장비와 돈 전달, 신뢰 형성을 위한 대면 접촉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졌는데 청 씨는 대면 접촉 담당이었습니다. 총책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이디 켄 제이크로 활동한 인물,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간첩 활동은 2022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청 씨는 국내 입국 전 타이완에서도 총책과 함께 반중단체와 타이완 독립단체의 동향 수집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조직은 기밀을 넘기려다 붙잡힌 한국 군인을 해외까지 넘나들며 관리했고 이 군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군인은 필요한 우리 군 기밀 목록과 함께 기밀의 가격을 매겨달라고 했고 중국 정부의 증서와 같은 보호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기밀을 넘긴 대가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청 씨를 만나 5,000달러를, 다음 날엔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총책을 만나 또 5,000달러를 건네받았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나머지 공범 9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0명을 파병했고
사상자가 4,700명에 이른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망자는 600명으로 대부분 현지에서 화장된 뒤 본국으로 송환됐고 부상자들은 평양 등지에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병이 길어지면서 과음 등 일탈 행위도 발생했지만 현대전에 적응하며 전투력이 향상됐고 파병 대가로 경제적 보상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분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1만 5천 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 위원장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다른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미 여행 기록용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이들이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한 만큼 간첩법을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지난달 오폭 사고 이후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공군. 한 달여 만인 지난 18일 밤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던 KA-1 경공격기에서 날개 아래 장착하는 기총포드 2개와 연료탱크 2개가 떨어졌습니다. 기총포드에는 기관총과 실탄 각 250발씩 모두 500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민가가 없는 산악 지형에 떨어졌고 연료탱크도 비어있어 인명피해나 산불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또 조종사의 실수. KA-1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데 당시 야간 투시경을 쓰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들어오자 송풍구를 조절하려다 송풍구 위에 있는 외부 무장 분리 버튼을 후방석 조종사가 잘못 눌렀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하면서 이 히터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을 오인해서 부주의하게 비상투하 버튼을 작동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해당 기종으로 700여 시간 비행에 교관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필수 비행을 제외한 비행 훈련이 모두 중단되면서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역시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군은 실내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잇따르는 사고에 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